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4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신문 모니터 담당 활동가 공시형입니다. 네, 유튜브 보고 있는 엄지의 활동가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저희 이렇게 오늘 총출동. 네, 총출동한 이유는 화기애애하네. 네, 화기애애한 거예요? 별로 화기애애 조금 나는데. 마이크는 4개인데 사람은 6명. 쳤어요. 네, 나눴습니다. 네, 오늘 좋은 보도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저희가 시상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2시에 민원연 교육관에서 시상식이 있는데요. 좋은 보도, 이달의 좋은 보도. 네, 이달의 좋은 보도. 지금 주는 거니까 7월의 좋은 보도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있었던 보도 중에서 좋은 보도 어떤 것이 선정되었는지 오늘 미리 선정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일 많이 오시라고 선전하는 저희도 그런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늘 먼저 나오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 선정 내용 알려주시죠. 네,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부분에는 경향신문의 이상호 선임 기자가 쓰신 조례를 찾아서 연재 보도가 선정이 되는데요. 조례? 네, 조례를 찾아서 조례가 어떤 거냐, 우선 조례가 어떤 거냐 하면 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입법하는 일종의 지방법이죠. 이런 조례 가장 하위 단계의 법률인데 이게 사실 지방행정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법적 근거로 사용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하위법이 아무리 하위법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언론들에서 조명이 됐나 보면은 대부분 막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 모 의원이 막말을 막 했다. 비리를 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외유성 해외연수를 그렇지. 다녔다. 누굴 때렸다. 특활비 논란 이런 거 이런 거 나쁜 소식밖에 네. 없네요. 진짜 나쁜 소식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류 언론들이 밀고 있는 포퓰리즘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특히 포퓰리즘이 왜 문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슈를 키워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방식으로 올린 위제들이 포퓰리즘으로 폄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를 해가지고 들면 이제 예산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지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서울이나 그 수도권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면 쟤네들이 올리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보도들이 지방 차원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상호 선임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조례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특히 단순히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조례 도입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을 같이 취재해서 그 조례 도입 과정이나 아니면 향후 과제들을 인터뷰하는 기사들을 같이 냈어요. 연재 기사 바로 밑에다가 이런 게 특히 시민들에게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만큼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제가 할게요. 지방 죄송해요. 안 도와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래요? 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네. 말 시키지 마. 죄송해요. 빈 공간 채우려고 했는데 할 말을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딱 회로가 보여. 어디 하고 있었죠? 제가? 어디 하고 있었죠? 진짜 죄송해요. 풀뿌리 민주주의 했어요. 네네네네. 네. 기억력 좋다. 풀뿌리 민주주의 하면서 할 때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네. 지방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접근할 때 굉장히 이 좋은 정리 기사들을 보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 그 방법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보도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뭔가 지방자치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알려줬다. 네, 특히 시민들이 막 흔히 논란이 되는 이런 특활비 논란 같은 거 직접 파보려고 시도를 할 경우에 아무리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돼 있어도 어떤 자료를 찾고 어떻게 위재화를 해야 될지 이것부터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약간 막막하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 제도가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는 국영수 위주의 막 그런 거에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 교육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렇죠.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시민 참여라고 좋은 사례로 얘기되는 것조차 막 알고 보면 선수들이 떠가지고 일종의 선수들이 막 떠가지고 막 알아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명하는 보도들이 많아지는 게 사회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지역 이슈들을 언론들이 어떻게 다뤘는지 보면은 전형적인 지역 이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논란 같은. 전통시장. 네. 이거는 전형적인 지역 이슈인데 이것조차도 막 서울 중심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옛날 기사들을 좀 2009년께 이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규제 관련해서 법안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기사들을 보면은 막 지역을 직접 취재하는 기사들은 별로 없고 중앙정치에서 막 이런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막 누가 막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이런 중앙정치 차원에서 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들이 지방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막 국회나 정치권에 읍소를 해야 되는 상소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 같은 지역 이슈들을 지역 입장에서 소개해주는 보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이 보도가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좋다고 생각했냐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한두 개 좋은 조례들은 제법 은근히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조례가 어떤 사안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해결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설명되는 보도들은 제법 있었는데 이 보도는 지방자치 조례를 완전히 싹 모아서 우수 지방자치 조례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방자치 조례들이 다 이렇게 망라돼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보가 시민들한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보다 지방자치, 이렇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방자치 덜 하는데 지방자치를 꿈꾸면서 지방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거나,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조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마을 생활할 때 그 좋은 조례를 만든 사람을 불러다가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막 불러다가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부르려고 해도 무슨 조례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 해결하려면 우수한 조례를 가지고 와서 봐야 되잖아. 근데 이 보도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정리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발상이 참 좋다. 이게 혼자서 막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그 좋은 조례들을 모으고 소개하고 이렇게 저는 기자님 자체도 되게 좋지만 이 발상을 허가해준 경향신문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간만에 전복값이 아주 높은 기사였고요. 그죠. 네,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들도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주민자치회 관련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직접 지방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시도들도 조명을 하고 있어서 네, 아주 지역 전문 기자로서 네네. 그죠. 앞으로도 괜찮은 좋은 것 보도들을 같아요. 계속 예.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달의 좋은 저기 상은 여기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네네. 말씀을 드렸죠, 아까. 네. 예. 그러면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 방송 부문도 이번에 굉장히 아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JTBC의 좋은 기자 다 모였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대단한 그 수상자들입니다. 자, 어떤 보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활련이 7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에 JTBC 뉴스룸 탐사기획부에 의원님들의 수상한 재산 국회의원 비상장 조식 보유 실태 전수조사 기획보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기자분들 명단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손용석, 이태경, 이지은, 이호진, 윤세미나, 유선희, 임지수, 박준우, 송승환, 최수연, 정혜성 기자 이렇게 그 탐사기획부에 계신 분들이고요. 네, 보도가 지난 7월 22일에서 23일 동안 5건 정도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 297명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건 주식 백지 신탁 제도와 이해 충돌이 생기기 마련인데 거기에 사각지대로 비상장 주식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낸 겁니다. 사실 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1993년 그리고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됐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잡음이 계속 있었고 또 JTBC가 이번에 이걸 했긴 했지만 비상장 주식의 문제 같은 것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를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하게 된 건 좀 자세한 사례를 많이 다뤘다라는 점과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점에서 제가 방점을 찍었는데요. 일단 그 비상장 주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적인 주식시장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장 외의 주식인 거죠. 그런 걸 찾아보면 인터넷에 그런 걸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막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 조선이 회사는 뭐 몇 주고 한 주당 얼마고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정보도 드러나게 되고 거래량이나 거래 과정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 아름아름하게 되거나 이런 거고 또 이게 되게 정보가 중요한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한데 정보가 없는 일반인들이 그 장외 시장에 약간 뛰어들기 힘든 그렇지. 네, 구조가 되는 거죠. 정보 없는데 어떻게 가? 네, 그러니까 정보 없이 뛰어들면 무조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거 내가 만약에 한 주에 1,000원 주고 샀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기술력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사기를 쳤다, 뭐 회계 사기를 쳤다 이러면은 뭐 반토막 나거나 이러면 나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정보력이 중요한 시장이고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대량으로 이걸 갖고 있기가 되게 힘든 시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JTBC가 이걸 전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국회의원의 경우 4명 중에 1명이 이걸 들고 있더라. 근데 그러려면은 되게 지인 추천이라든지 그렇겠네. 예를 들면 내가 뭐 산업통상자원부 쪽 내가 위원이다. 그런데 뭐 어디서 어떤 규제가 풀릴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시장 이렇게 딱 들은 다음에 바이오 시장에 어떤 상장될 만한 아주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면 나중에 상장돼서 가치가 팡 뛰어오르면 부자. 네,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주식 백지 신탁 제도와 그리고 이제 재산을 공개할 때 만약에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공시가격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량이나 거래 가격이 되게 음지에 있다 보니까 액면가를 신고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액면가라는 것이 이 회사가 맨 처음에 이 가격에 사세요 이렇게 하는 맨 처음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막 한 주당 100원 이렇게 해요. 100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몇만 원이라든지 한 주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고할 때 사실 이거 100원입니다 한 주에 라고 해놓고 사실상 거래되는 가격은 막 한 주에 10,000원이다. 이러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엄청나게 왜곡하는 거. 100배네 100배. 네네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3,000만 원 이상이면은 팔거나 아니면 나 주식 백지할 거예요 이렇게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주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인정받는 심사를 받거나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3,000만 원이 안 되게 신고를 하면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JTBC가 이제 막 사례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어느 의원이 뭘 들고 어느 기업의 것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사실 액면가는 한 주당 100원인데 거래가를 따져보니까 몇 억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는데 하나의 사례만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의원 네, 대변인 하셨던 그분의 사례를 자세히 다뤘는데 이분이 그 코오롱 티슈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비상장 기업이고 그 인보사의 개발사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액면가로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총액을 다 더했더니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결위원이었고 예결위원인데 2,000만 원에
코롱 걸 가지고 있습니다. 티슈진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장이 됐어요. 상장이 되고 나니까 4억이 된 거예요. 이 2천억, 그러니까 숨기고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장이 됐다고. 예결위에 있을 때. 네, 예결위에 있을 때. 근데 있으면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나 이거 직무 관련성 없다고 심사를 받거나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예결위원을 사임합니다. 예결위원보다 3억 8천 버는 게 더 낫다. 4억이 중요한 거죠. 그게 나중에 또 얼마나 또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네, 이거는 TMI인데 이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인보사 사실 문제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이 폐지가 진짜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4억이 다시 저도 영원히 못 된 봤는데. 건가요? 네, 큰일 났어. 예결위원장도 사퇴. 예결위원도 사퇴. 예결위원도 나갔는데 이거 어쨌든 이것은 약간의 TMI고. 네, 예결위원회 사임하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이 JTBC가 밝힌 바로는 이걸 KBS 특파원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파원 시절에 워싱턴에서 잘 나가는 기업 같은 걸 소개하는 그런 기사에서 이걸 막 대대적으로 막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걸 들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의원이 돼서 내가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는데 주식 백지 신탁 제도에 내보내지 않았고 그러면서 예결위원을 하다가 상장되네 상장시키고 예결위원 싹 빠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 충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법안을 심사하거나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들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 민경우 의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외 기업이잖아요. 해외 기업의 경우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민경우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이 하나의 티슈진 보유한 이 주식 하나로 법안도 만드는 게 문제가 되고 예결위원도 사임하고 비상장 주식으로 지금 사각지대에 가만히 숨어 있던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걸 막 JTBC가 막 다 밝혀낸 거죠. 그래가지고 막 민경우 의원을 막 직접 취재하거든요. 유선희 기자가. 근데 막 역정내요. 막 나 옛날부터 들고 있었다니까. 뭐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진짜 답답하네. 그런 화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국회의원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죠. 이분 말고도 사실 뒤에 더 뒤져보면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회사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비상장 기업이라 가지고 액면가를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 근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막 몇백억인 그런 사례들도 막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민경우 의원을 약간 초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얽혀 있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얽혀 있는 게 되게 많네 진짜. 네, 정신이 약간 없으시죠? 네. 보도도 정말 잘 한 게 저희가 이렇게 뭐 전수조사하고 이런 걸 할 때 저희 민원연도 그런데요. 보고서를 쓸 때 이게 양적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적 분석 부분에서 약간 질이 떨어져. 그렇죠. 양에 치중하다 보니까. 근데 이 보도는 질적, 양적인 양쪽을 다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보도들은 열심히 조사는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해서 나온 보도들이. 네. 근데 이 보도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도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특별히 잘못된 민경욱 등 몇 명의 의원을 정확하게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딱 지목해서 또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투여돼서 아주 총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보도였다. 네. 보고서라고 할 뻔했습니다. 보도였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이달의 좋은 보도 정말 언제 드릴까 항상 고민했는데 이번 달에 우리 엄지활동가가 되게 잘 후보로 올려줘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이달의 좋은 보도를 매달 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아이템으로는요. 그런데 아무튼 드렸습니다.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네, 민원년 이달의 좋은 보도 7월 온라인 부분에 뉴스앤조이의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태 관련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보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지도 네네. 그게 그리고, 굉장히 우리 핵심이었거든. 동네 교회 세습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그 뉴스앤조이가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뉴스앤조이가 2000년도 초반에 기독교의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패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비리들이 많았을 때 이런 한국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의기투합한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기독교 전문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앤조이가 이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취재를 해왔고 저희가 그 공로를 어떤 포괄적으로 봐서 7월 한 달에 보도했던 33건의 기사를 전부 이제 좋은 보도로 선정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드린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디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성교회라는 이름은. 이게 이제 명성교회가 강동구에 있는 아주 큰 교회래요. 그래서 교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 동네 사시면 안 다니기 힘든 교회라고. 그러니까요. 저희 활동가가 명성교회 그거 상 줄 때 활동가가 네. 거기 다니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이거 우리 교회인데 그랬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교회가 크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17년 11월에 이 교회를 세웠던 그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 후임을 정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를. 근데 그 후임으로 자기 친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임명한 거예요. 세습. 그쵸. 세습 정말 교회가 무슨 기업 무슨 대물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이 목사직을 대물림 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됐고 사실 이전부터 이 한국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왜 교회를 사유화하느냐 뭐 혈족에게 다 넘겨준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사실 김하나 목사가 나는 이거 명성교회 맞지 않겠다라고 막 여러 번 공개석상에서 말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버지가 너 하라니까 또 이렇게 받았어요. 넙죽 받아서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여기가 이제 상위 단체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 부자 세습이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세습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편법을 저지르면서 이제 된 건데 이제 뉴스앤조이가 이제 이래서 취재에 나선 거죠. 이게 문제다 이거는. 이 부자 세습 중단해야 되고 정말로 이제 그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목사를 앉혀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러다가 2019년 8월 6일에 얼마 며칠 전이죠. 이 아까 말했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재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김하나 목사에 임명한 거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1년 전에 이 같은 재판국에서 이거 무효 아니다. 이거 합법적으로 목사가 임명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고 1년 전쯤에 이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뭔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바뀌는 과정에서 뉴스앤조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1년 동안 285건의 기사를 썼어요. 명성교회 관련해서만. 그냥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변하니까. 김하나 목사가 그쵸 설교 중에 무슨 말을 했다 하면 보도하고 뭐 교인들이 막 반대하고 있으면 가서 취재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이 보도를 뉴스앤조이보다 JTBC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뉴스앤조이가 먼저 이 교회 내 내부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거고 이걸 본 많은 언론사들이 이건 문제다 생각해서 더 크게 확산을 하고 이 세상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 교단 재판국도 더 이상 이거 가만히 두면은 진짜 교회가 망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무효 판결을 내린 거죠. 그리고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했죠 여기저기서.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명성교회 이 김하나 목사가 좀 버티고 있어요. 나는 이 교단 재판국의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난 합법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난 계속 목사를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끝나지 않은 문제인 만큼 이 뉴스앤조이가 계속 또 계속 280건씩 하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어쨌든 이 뉴스앤조이가 어떤 이 일부 부패한 한국교회의 어떤 냉철한 견제자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
했고 대단하네요. 네네.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명성교회 문제만은 아닌 거죠. 전국에 이 부자 세습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뉴스앤조이가 우리 동네 교회 세습 지도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 구글 맵에다가 이제 교회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부자 세습한 교회다. 와.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쭉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이 교회를 물려준 교회다라는 걸 아주 명시해놨는데 이게 전국에 285곳이 등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전국 교회 중에 일단 드러난 교회 중에 285개는 지금 부자 세습을 했다. 이게 무슨 진짜 교회가 무슨 어쨌든 이 교회를 자신의 사유물처럼 여기며 어떤 혈족에게 대물림하는 이런 악습을 끊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쓰신 분들은 이용필, 박요셉, 최승현, 장명성 기자 이렇게 4분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 프로그램 부문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상에 대해서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특히 시사 프로그램 부문은 도대체 누가 받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다른 부문에 비해서 시사 프로그램 부문은 저희가 그 심사 대상 그러니까 선정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KBS에서 그러니까 각 지상파 3사와 종편의 탐사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면은 KBS 시사기획 창가 추정 60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있었고요. MBC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PD 수첩 그리고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었습니다.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TV조선의 탐사보도 7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니터하는 기간 내에 뭔가 새로운 방송이 생겨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방송이 생기면 그게 들어오고요. 후보로. 그리고 없어지면 당연히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의 대상은 정확하게는 지상파 3사와 종편의 탐사 시사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 그냥 좋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프로그램상으로 따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한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이 PD 저널리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상을 들여서 권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 그 뭐라 그러죠? 공적서를 내지 않았는데 상을 드리는 경우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시사 프로그램. 그런데 대부분 공적서를 보내주시는 내용들은요. 저희 지금 공적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공적서를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좋은 프로그램 상에 해당되는 방송들이에요. 그러니까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은 공적서 굳이 안 물론 보내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리의 만찬,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그 TBS에서 했던 민생경제연구소 이런 거는 공적서 안 보내주시면 사실상 우리가 보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는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예.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물론 거리의 만찬은 저희가 워낙 좋다고 생각해서 드린 것이고 달라요. 경우마다 다 다른데 그렇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도요. 저희가 모니터를 이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송들을 다 보고 모니터한 결과 이 방송이 그러니까 몇 가지 방송이 후보에 올라왔고요.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추정 60분으로 선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왜 선정되었는지 지금부터 진솔 씨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하고요. KBS 추정 60분 7월 12일 방송이었습니다. 2019년 쪽방촌 리포트 빈곤 비즈니스 편이었는데요. 쪽방촌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면서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담당 PD였던 이성범 PD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월세 25만 원의 쪽방을 빌려서 일주일간 실제로 쪽방에서 살아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쪽방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가 되던 날 2평 이내에 불과한 쪽방 월세가 23만 원에 달하는 게 합당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의 가격과 비교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준공되는 서울시 강동구의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를 평당 월세를 따져보니까 약 6만 5천 원이었고요. 또 고급 아파트의 상징으로 불리는 강남의 한 주상복합 건물, 그러니까
땡땡 팰리스라고 하죠. 거기서 53평형의 임대료를 이제 평당 월세로 또 따져보니까 약 15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시 가격 1위를 기록한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소년단이 사는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15평형의 임대료를 따져보니까 평당 약 25만 원으로 이성범 PD가 실제로 거주했던 쪽방의 월세와 똑같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런 월세 가격이 터무니없음을 보여준 다음에 추정 60분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기사의 기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기사 중에 쪽방촌 뒤엔 큰손 건물주의 빈곤 비즈니스라는 5월 7일자 기사를 쓴 이혜미 기자였는데요. 특히 이 기사가 추정 60분의 뼈대를 만들고 어떤 문제의식을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다음에 현장에서 취재를 했을 때 집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름을 물어봐서 나중에 등기부등본과 대조해봤을 때는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집주인은 베일에 숨겨져 있는 존재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추정 60분에서 이런 한국일보의 보도를 또 구체화해서 서울에 있는 316채의 쪽방 건물과 약 4,000개에 달하는 쪽방 집주인들을 인물별로 정리 분석했더니 그중에 건물을 4채나 보유했던 김민수 씨 가명입니다. 이분이 가장 많은 쪽방을 보유하고 있다 이래서 추적을 해봤어요. 이분의 소득을 세무사를 통해서 추적해본 결과 월 순수익이 580만 원이나 돼서 연 7천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세금은 연 1,240만 원가량 내야 하는데 이 현금으로 받고 어떤 공제나 문서를 통해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탈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정 60분 제작진은 서울시가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내놨던 저렴 쪽방 사업도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저렴 쪽방 사업은 서울시가 쪽방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내거나 건물 일부를 수리하는 대신에 세입자에게 시세의 70%의 월세만 받도록 하는 복지 정책인데요. 2013년 이후 서울시가 저렴 쪽방 사업을 진행한 건물은 모두 9채로 쪽방 179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의 5년 임대 계약이 끝나가는 지금 이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추정 60분은 지적했고요. 또 서울시의 이쪽 저렴 쪽방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만으로 진행하는 거라 한계가 있고 이 국회나 정부에서 법률로서 쪽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마련 주는 게 필요하다고 서울시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지원 프로듀서가 이 쪽방을 주택의 범주 내에 들이는 것이 결국엔 해결책이다. 법률로서 쪽방을 비주택이 아닌 주택의 범주에 들이는 것이 쪽방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도가 한국일보 보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냐. 추정 60분의 방송이. 예, 그리고 이제 모든 대부분의 우리가 상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선행 보도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발상 자체를 처음에 한 것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먼저 이 선행 보도가 또 한 10년 전에 벌어졌다거나 몇 년 전, 한 3, 4년 전 이미 묻혀진 선행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에 착안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데 지금 한국일보의 선행보도가 딱 2달 전에 있었던 거예요. 5월에 있었고 이 방송은 7월이거든요. 근데 또 한국일보 보도가 기자협회상으로 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협회상을 받았던 한국일보 보도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추정 60분 방송이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이제 지적을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당사자 입장에서도 왜 나는 상을 못 받았는데 민원연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달에 신문보도상으로 이제 한국일보 주지 않았는데 왜 민원연은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서 이제 추정 60분이 우리 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 같은 거거든요. 그 한국일보가 약간 엄마 같은 보도고요. 추정 60분이 아들 같은 보도예요. 그런데 왜 아들한테 상을 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 말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상을 드린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번 달에 또 상을 받게 되신 그 뉴스앤조이 이것도 아주 피눈물 나는 서운한 시절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 명성교회 JTBC 보도는요, 사실상 뉴스앤조이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JTBC가 이 보도를 어찌됐던 너무 열심히 다 총망라해서 JTBC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만 계속 그 종교 전문 매체에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던 것을 쫙 모아갖고 와서 그 의제를 세상에 좀 키워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JTBC를 드렸고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약간 요거는 좀 도덕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몇 번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민원연의 상은 파급력이 좀 더 그러니까 좋고, 그러니까 저 기자상, 기자협회나 이런 데서 주는 상은 조금 더 저널리즘 측면에서만 입각해서 이 보도가 선행 보도인가, 이 보도가 얼마나 취재를 충실하게 했는가, 뭐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민원연상은 세상을 바꾸는데 이 보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걸 조금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선행 보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보도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도임을 밝히고 다른 사람이 이런 보도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해줍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보도라면 나중에 나온 보도여도 내용이 충분하고 그리고 전파력이 높았다면은 상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의 선행 보도가 굉장히 좋았었다는 점. 그래서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을 받지 못했는데 5월에 좋은 보도상을 받지 못했는데 추정 60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약간 샘도 날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충분히 한국일보의 보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부각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부러 신경을 써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어찌됐던 저는 저희가 지금 계속 하는 거는 협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민원연이 계속 최근에 뉴스타파와 스트레이트가 협업을 한다거나 뉴스타파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협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협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협업 보도에 대해서 한꺼번에 뭐 프레시안과 뉴스타파, MBC 이렇게 MBC 보도국 이렇게 셋이 같이 협업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협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한꺼번에 상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각자 자기 매체의 특성상 신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방송 매체가 있고 보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각자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상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개성 있게 그 매체에 맞게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게 정말 세상을 바꾸는 데는 정말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문에서 했다고 방송에서 안 하고, 방송에서 했다고 신문에서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넘나들면서 같이 협업해 주시면 이 주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빈곤 비즈니스의 문제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 주제를 알리는데 좀 같이 그렇게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협업에 대한 어떤 상도덕?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 어떻게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협업이 워낙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칭찬하지만 좀 더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이건 시민단체하고의 협업도 되게 많거든요. 민원연도 뭐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위해서, PD수첩을 위해서 우리가 막 모니터를 해서 협업을 하잖아요. 막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협업 과정에서의 우리의 노고를 민원연이 하고 있는 노력이 티가 안 나면 그거는 약간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서로 잘 정리하는 그런 노력, 그런 뭐라 그럴까, 풍토가 좀 마련되게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다. 의제 그러니까 민원연이 이런 의제를 제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합시다. 그런데 협업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예의, 서로 간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의를 지킵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이 보고서를 쓰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수상자 명단 알려주세요. 네. KBS 최지연 CP, 이성범 PD, 정진옥, 이재현 구성작가, 장세정 취재작가, 박세라 AD, 김대희 VJ.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튼 저희 방송이 이게 네 사람이 네 곳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요. 더 댓글도 안 읽고 그냥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딱 마무리를 하고 내일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밀려있는 미디어 스크랩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좀 화가 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스크랩 위주로 좀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인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뭔가 좀 합이 안 맞았지만 어쩔 수 없다. 합이 안 맞는데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한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